대한민국 K2 목표는 이제 명실상부 세계 최강 전차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나토 총연합 훈련에서 발군이 성적을 보이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K2를 게임 체인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6탄 돌격으로 북한이 전차를 막아내야 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심지어 K2 목표는 완성된 전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 단계 더 강력해지기 위한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K2 목표의 성능 개량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내수에 주력하던 K2 흑표가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지 불과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정 물량 포함 전체 생산량 1,300대 중 무려 1,000여 대를 해외로 수출했을 만큼 세계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여기에 K2는 현재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나토 연합훈련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K2 열풍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조차 K2 전차의 부족한 실전 경험을 두고 섣부른 판단이었다며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요. K2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전차이기에 첨단 기능과 편의성, 성능적 우위에서 앞설 수 있겠지만 독일과 미국 전차의 내구도와 신뢰성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K2 전차를 만든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을 만들던 기업이 전신이었고 경험이나 명성에서 세계 유수의 군수 브랜드와는 큰 격차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유럽 언론에서는 폴란드가 K2에 쓸 돈으로 레오파르트나 M1 에이브럼스를 더 구매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거치면서 K2가 최고의 전차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24는 폴란드군 1만 5천 명을 포함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슬로베니아, 터키, 리투아니아에서 온 나토 연합군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여기엔 전투모의 훈련은 물론 병력 이동, 행진, 대테러 게릴라전 등 특수작전이 포함됩니다. 이번 훈련은 폴란드 전역에서 진행 중인데요. 러시아의 동진으로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주최국 폴란드는 가장 많은 인원과 군사장비를 동원했습니다. 48대의 전차와 78대의 보병전투 차량, 장갑차 20여 대, 45대의 대공방어체계 등 훈련에 참여한 군사장비 중 20% 가까이를 폴란드에서 동원했을 정도로 훈련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각지에 흩어진 K2 전차를 끌어모아 훈련에 배치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 유럽 최강의 군대로 변모한 폴란드 육군의 위험을 동맹국들에 과시한 것인데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유럽 전역의 K2 전차의 성능을 다시 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를 목격한 현지 기자단의 K2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극적이고 과감합니다. 그저 승차감이 좋은 안락한 전차라고 생각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가장 현대적이면서 전차의 핵심 기능마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는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24에 참관 중인 모기자들의 SNS 발췌문인데요. K2는 승차감이나 내부 옵션, 실내 공간 등의 편의 기능뿐 아니라 전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동성, 장갑, 타격 정확도와 같은 측면에서 경쟁작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에서 입수한 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3월 4일 K2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M1A2,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와 함께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비탈길을 오르는 기동성 훈련에서 K2가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의 등판 경사각은 백분율로 표시, 대략 45에서 60%의 경사각을 등판할 수 있는데 K2는 60%의 경사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를 뿐더러 정지 후 다시 출발하는 경우에도 30cm 이상 밀리지 않는 뛰어난 제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60%의 경사에서 50톤이 넘는 전차가 오프로드를 다니는 사륜구동 SUV와 비슷하게 밀린다는 것인데요. 더구나 특수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험로와 야지, 비포장도로에서도 뛰어난 적응력과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거친 지형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평야가 많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개발된 르클레르와 M1 에이브럼스가 적진을 돌파하는 질주용 전차로 개발되었다면 K2는 산악지형뿐 아니라 하천과 갯벌, 논과 같은 험지구조 장애물이 많은 시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태생적인 차이로 레오파르트를 아무리
세계 최강의 전차라 자화자찬해봐도 K2가 오르는 곳을 레오파르트는 올라갈 수 없으며 서방 전차의 표준이라는 M1 에이브럼스조차도 한국처럼 육지가 섬으로 둔갑하는 지형을 건너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전차병에 살점이 달라붙을 정도로 혹독한 추위와 사막처럼 뜨거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전차도 오직 K2 흑표뿐인데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털을 잘 잡아주신 덕분인지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적응해왔습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 로버트 넬러가 한국을 두고 세계 최고의 훈련지라 극찬한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그러나 폴란드에서 활약 중인 K2를 두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중국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차 강국 독일의 체면이 구겨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나토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인 레오파르트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작년 포브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쟁 발발 2주 만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레오파르트의 25%가 파괴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잦은 고장과 내구성 문제로 실전이 아닌 상황에서 기동을 멈춘 전차가 20대 이상이며 7대는 부품 결함으로 실전 배치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풀다가 부상당한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레오파르트의 몰락에는 우크라이나군의 경험 부족과 운용 능력 부족이라는 원인이 존재하지만 레오파르트 전차가 지닌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각국이 개발한 수많은 드론이 활약하고 있으며 많은 전차의 장갑이 공격용 드론에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때문에 드론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전차들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고철이 되고 있는데요. 한때 두꺼운 장갑으로 명성을 떨치던 레오파르트 역시 상부와 반측면에서 새로운 약점이 드러나 새로운 능동방어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무거운 레오파르트에 새로운 장갑과 능동방어 체계까지 탑재하게 된다면 오직 평야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비만 전차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레오파르트의 단점은 곧바로 K2의 장점과 결부되고 있습니다. 전술의 뜻 K2 흑표는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지형인 한반도에서 운용 중이며 특히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전차입니다. 여기에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과 다양한 전술의 적응토록 포각 조절은 물론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비교 위에 서고 있는 K2가 독일로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일 중국 언론 소우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차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군이 보유한 지상 전력들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이지만 결국 총구가 중국을 향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 지금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지만 그 뒤로는 드넓은 만주벌판이 자리하고 있어 한국의 지상 전력 강화는 중국의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차인 99식 또는 99A 전차의 활용 열세 또한 중국에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99식 전차를 일컬어 전차의 왕이라 일컬으며 추앙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방어력에 강력한 화력,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는 등 뭐든 다 강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차의 실체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소련식 전차의 파생품에 불과합니다.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기동성 역시 실전에서 증빙된 바가 없으며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공개한 영상에서조차도 경사를 올라가는 등판 훈련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견제는 방산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겪어나가야 할 수많은 난관 중 하나에 불과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와 맺은 K2 전차 1000대 분량의 기본협정을 맺은 이후 같은 해 12월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하는 등 빠른 납기로 폴란드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빠른 납기로 인해 폴란드 전역에 K2 전차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었고 이번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K2 흑표가 배치된 대표적인 부대이자 드래곤 24 훈련에 참여한 폴란드 16기계 화사단 장병들의 K2에 대한 칭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실전에서의 K2의 놀라운 적중력, 특히 헌터킬러 능력에 대해서 최고란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K2 전차를 도입할
잠재 고객을 설레게 하는 동시에 정치적 이유로 K2 대신 레오파르트를 택한 노르웨이군의 애를 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과거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선택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도약이 운이 좋아 성공한 단기간의 성장이 아닌 기술에서의 확실한 비교 우위와 성능적 격차 때문이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는 이미 T-14 아르마타라는 스펙상으로는 현존 최강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칭 주장하고 있습니다. T-14는 기존 러시아군의 2A-46M 활강포에 비해 15에서 20%가량 화력이 강화되었으며 최대 750에서 780mm의 균질화병 강판 관통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 방탄강에 더해 매우 두터운 추가 장갑을 자랑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장갑이 두꺼우면 기동력이 다소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T-14 아르마타는 이조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T-14는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80km, 비포장도로에서는 시속 33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을 모두 뻥스펙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주목할 부분은 T-14의 능동방어 체계입니다. T-14는 포탑 내면에 러시아의 전투기 수-527을 위해 개발된 A사 레이더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도빔을 감지하는 레이저 경고 수신기와 대전차 미사일을 인식하기 위한 자외선 센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이를 통해 제블린과 같은 타버텍 미사일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펙만 보면 지상 최강의 전차임에 이견이 없을 텐데요. 이런 최강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곳저곳을 누비며 각종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의 집중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T-14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러시아의 국영방위산업체 로스텍의 CEO는 T-14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러시아는 서방 측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방산비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현재 제대로 생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기술 실증기나 다름없는 꼴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난 2020년까지 T-14 아르마타를 2,300대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문제로 목표 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자국 매체에 따르면 2021년 12월이 돼서야 40대의 T-14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T-14 아르마타가 열병식용 프라모델이 아니냐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전차로는 M1 에이브람스가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러시아의 T-14와 달리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실전을 통해 검증된 미국 최강의 전차입니다. 비교적 최근 개량된 M1A2 SEP의 경우 50배율의 2세대 열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5에서 6km 바깥까지 고배율의 조준경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 디지털 장비로 전차의 반동화기 정확성과 기능을 향상시켰는데요. 레이저, 거리계를 통해 이동 중에 사격을 해도 정지한 상태에서 포격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더욱이 M1 전차의 화력 또한 막강한데요. M1 전차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합니다. 열화우라늄탄은 핵발전 등 우라늄 농축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전차 포탄으로 낮보다 밀도가 높아 목표물에 맞으면 폭발하지 않아도 운동에너지로 적전차의 장갑을 뚫는 강력한 관통력을 지녔습니다. 기존의 텅스텐 탄두는 타겟과 충돌하면 단열 압축에 의해 발생한 높은 열로 포탄 끝부분에 변형이 일어나 관통력이 줄어들게 되지만 M1은 모형 변형이 적은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해
높은 관통력을 유지한 것입니다. 한편 미군은 기존의 텅스텐 탄두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열화우라늄 탄두를 사용했지만 현존하는 텅스텐 날탄 중 이런 현상을 극복한 국가는 오로지 대한민국뿐입니다. 다시 에이브람스 전차로 돌아와서 에이브람스 전차는 날카로운 창 못지않은 뛰어난 방패도 지니고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장갑은 현대의 대전차화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강철 장갑과 세라믹 복합 장갑을 포함하고 있어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1 전차의 복합 장갑은 전차의 전통적인 강철 장갑보다 우수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전차 미사일이나 각종 포탄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M1 전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M1A1과 M1A2 버전에서는 첨단화된 복합 장갑이 도입되었고 특히 M1A2 SEP의 경우 우라늄을 포함한 첨단 소재를 사용한 장갑이 추가되어 방어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M1 전차의 복합 장갑에는 방사선 차폐 기능까지 있어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무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전차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1500마력의 터보샤프트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 엔진 크기가 작고 가벼워 소음이 적습니다. 전차는 공격받게 되면 연막탄을 터뜨린 후 신속히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중요한데 M1 전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도달하는데 6.2초밖에 안 걸려 신속한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놀라운 성능에 많은 사람들이 현존 최강의 전차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M1 전차가 같은 세대 전차 중 가장 커다란 우위를 점하는 부분은 뛰어난 네트워크와 장비입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FBX-B2라는 네트워크 전장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무인 정찰기를 포함한 아군의 모든 정찰 수단에서 획득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상 아군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어 피하 식별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과연 M1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만한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M1 에이브람스의 뛰어난 성능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미국이 직접 운용했을 때 가능한 일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의 주요 부품을 제거한 뒤 우크라이나에 이전했습니다. 애초에 동성능의 전차라고 평가하기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M1 에이브람스는 부식화되어가는 전차의 과도기에 진입한 전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이 아니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방 원조 지원으로 곡사포를 비롯해 다양한 무기들의 부품 이동 낮아 우크라이나의 정비공들은 파괴된 무기에서 부품을 뜯어내 마개조를 실시하는 모습이 각종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는 M1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등 미국이 지원한 기갑 차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기갑 차량들의 유지보수 계획이 없어 불가피하게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 파괴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영상이 공개되며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M1 전차를 인도하기 전 모든 혁신, 비밀 기술들을 제거했다며 에이브람스 전차는 대포 달린 빈 깡통일 뿐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K2 목표야말로 M1 에이브람스 이상의 성능과 생산력을 갖춘 사실상 유일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K2 목표 전차는 다양한 전장의 환경에 알맞게 운용성, 화력, 기동성, 그리고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됐는데요. 특히 K2 목표는 산악지형이 대부분을 이루는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차로서 대한민국의 각종 골짜기, 강, 하천, 갯벌, 논 등 다양한 험지 돌파를 감안해서 개발됐습니다. 라스푸티차와 폭격으로 박살이 난 우크라이나 도로 환경에서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나토 기동훈련 디펜스 24의 전차 기동훈련에서 폴란드가 K2 목표 전차로 참가했는데요. 미국의 M1A2,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등이 참가한 훈련에서 K2 목표 전차만 진흙탕 언덕길 돌파에 성공해 험지 돌파 능력과 기동성이 세계 최강임을 증명했습니다. K2 목표는 1500마력급 12기통 디젤 엔진과 다동 변속기 덕분에 최고 속도에서 시속 70km에 달하는 높은 속도를 자랑하며 높은 출력 대비 연료 효율성을 보장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에도 강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K2 우표 전차에는 적외선 영상 시스템과 열영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복합형 안정화 장치, 자동 목표 추적 시스템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사격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덕분에 빠른 속도로 전장을 이동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 조준해, 사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지녀 동구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두루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이 K2 우표 전차의 세부 스펙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K2 우표 전차의 단점을 하나 찾는다면 능동방어 시스템의 부재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7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능동방어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방집속 파편탄두 설계 기술로 명명된 연구는 미사일, 로켓 또는 포발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파편을 타겟을 향해 방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초고속 초소형 위협체 무력화 기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운동에너지탄 및 대전차 무기체계를 초근거리에서 무력화시키는 기반 기술입니다. 연구가 완료된다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방어 성능은 극대화하고 주변 아군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한국형 아이언피스트를 개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아이언피스트는 현존하는 능동방어 체계 중 가장 고성능으로 평가받는 체계로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날탄도 튕겨내거나 궤도를 변형시켜 아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419 다영역 연막탄보다 발전된 소재로 만들어진 연막탄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개발되는 연막탄을 통해 가시광선과 적외선은 물론이고 밀리미터파 레이더까지 차단할 수 있어 주력전차뿐 아니라 아군 부대와 각종 전투장비도 보호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한국형 차세대 능동방어 체계는 2026년 이후로 예정된 K2 우표 개량형 모델이나 K1A3 전차 등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러시아전에서는 전차가 각종 드론 무기와 대전차 무기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전차 무용론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지금 전차 분야에서 독일과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 머물지 않고 더욱 승승장구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냉전 이후 오랜 기간 외면받아온 전차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단번에 수도 키이우까지 점령할 목적으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했고 우크라이나군 역시 반격 과정에서 전차 중심의 기갑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는 서방 세계의 전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대규모 전면전 형태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제기됐던 전차 무용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지구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소요 사태가 있었지만 기갑부대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수전부대와 보병부대가 군사작전에 선봉에 섰고 전차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을 정도였는데 이 정도의 임무라면 냉전 시절 제작된 전차로도 충분했기에 앞으로의 미래전에선 전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북한의 지상군 전력은 한국과 큰 차이의 열세를 보이는 데다가 철강은 물론 반도체 등 방산산업의 필수라 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K1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북한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굳이 K2를 개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같은 기조는 사라졌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쏜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도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했는데 사수가 미사일을 쏘면 적외선 추적으로 날아가 표적에 접근, 전차의 장갑이 가장 얇은 포탑 상부를 타격해 전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은 RPG-7, AT-4 대전차 로켓 등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이는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격을 좌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드론의 등장 또한 러시아 전차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탄을 장착한 중국과 터키제 민수용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 전차나 장갑차를 포착한 뒤 폭탄을 투하해서 이를 파괴했으며 자폭 드론을 투입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엔 직면하지 못했던 천적의 등장을 지켜본 대부분의 나라가 전차의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는데, 다만 성능 개량이든 신규 개발이든 진화의 방향성에 대해선 국가별로 조금씩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서구권 최초의 3세대 전차를 선보였던 독일은 레오파르트2의 최신 개량형 레오파르트2 8을 그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바그만사가 개발해 1980년대부터 널리 운용되어 독일, 터키, 스위스 등지에서 수많은 개량형 패키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 강국 독일답게 K2보다 한 발 앞서 RCWS와 APS를 갖췄으며 표적 자동 추적 능력이나 조준경, 해상도 및 정밀도에서도 K2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형 레오파르트2 8은 3인용 포탑에 120mm 주포를 장착하는데요. 기존 주포보다 정확성과 사거리, 관통력이 향상됐으며 강철과 텅스텐, 세라믹 등을 포함한 장갑 구조로 신형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지뢰, 급조 폭발물 등의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탑 상부와 전차 하부의 방호력을 강화했으며 트로피 능동 파괴 장치를 변형한 유로 트로피를 적용, 대전차 미사일 접근까지 차단합니다. 엔진 역시 1500마력에서 1600마력으로 출력이 높아져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내수 외에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등이 신속히 도입을 결정, 글로벌 시장에서 K2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방산 기업 라인메탈에서도 2022년 신형 전차 KF-51 판터를 선보였습니다. KF-51 판터는 레오파르트2 전차 차체에 더욱 강력한 신형 130mm 주포 포탑을 얹은 형태로 KF-51의 130mm 활강포는 마이너스 9도에서 20도의 고저각을 보이며 탄의 운동 에너지 역시 120mm보다 50% 더 향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해 탄약수가 탑승하지 않는 대신 드론을 조종하는 인력이 탑승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스펙만으로는 명실공히 세계 최강이라 불릴만한 전차입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레오파르트2의 수출이 성공적이었지만 정작 개발국인 독일은 추가 생산과 개량에 소극적이라는 점과 KF-51의 경우 라인메탈사가 보여준 연간 400대 생산이라는 청사진과 달리 독일 정부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국은 기존 챌린저2를 20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하면서 차세대 전차인 챌린저3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챌린저3는 2018년과 2019년 시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2027년에까지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챌린저3는 챌린저2와 완전히 다른 차체와 포탑으로 설계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라인메탈의 120mm L55A1 주포 대신 영국산 로열 오드넌스의 120mm L30으로 변경되었으며 포탄 역시 나토 규격의 라인메탈 에이지 계열 포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트로피 능동 파괴 장치를 탑재하였으며 모듈형 장갑 구조 채택과 엔진 출력 현수 장치 등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많은 부분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말 기존 M1 에이브럼스를 대신할 차기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X를 발표했는데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지사는 전투 중량 축소와 운용인원 감소는 물론 무인 포탑, 자동장전, 하이브리드 파워팩, 유무인 팀 구성, 자율 능력 등 에이브럼스 XCJ 전차를 통해 미 육군이 추구하는 미래 전차가 무엇인지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전차 3대장이라 할 수 있는 신형 전차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대전차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동방어체계 탑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폭 드론 접근을 저지하는 안티 드론 기술도 필수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부 드론 기술은 드론이 접근할 시 전파방해 기술로 드론을 떨어뜨리거나 원격 사격 통제체계 또는 레이저 등으로 파괴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드론을 막기 위해 미사일 적외선 탐색기나 스텔스 기술 적용도 필수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장갑이 계속 적용되면서 전차의 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차의 중량 증가는 교량 사용에 제약을 초래하며 진흙탕을 비롯한 험지 기동 능력 저하로 이어져 전차의 경량화 역시 신형 전차에서 극복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을 위시한 미국, 독일, 영국은 방어력은 유지하되 장갑 무게는 가볍게 하는 경량 복합 장갑과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수 장치를 비롯한 내부 구성품 경량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디질세라 K2 전차를 잇는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현대로템과 방위산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K2는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가들의 주력 전차보다 자동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는데요. 신형 전차는 산과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 외에도 도시 지역의 작전 소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130mm 주포와 다목적 드론 등을 장착, AI 기반 차량 운용 체계와 향상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와 최첨단 다층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대전차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트로피급 복합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되도록 상정되었는데요. 이미 폴란드 수출형 K2PL에도 적용된 이스라엘제 트로피 메커니즘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요격 능력을 제대로 증명했지만 도입 비용이 과도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현재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기술 제휴로 트로피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비전과 유사한 국산 360도 투시 헬멧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360도 감시 레이더는 대전차 무기 외 초소형 정찰 무인기나 자폭 무인기에 접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전장 상황을 정확히 인식,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차에 장착 시 차량이 이동간 적의 매복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초탄 명중률이 높아 탄약 소모를 최소한으로 할 뿐 아니라 아군 부대의 피격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RCWS는 AI 기반 표적 자동 탐지, 추적, 탄도 보정, 기동 간 사격이 가능한 원격 시스템으로 12.7mm 기관포와 드론을 끼워 고정 시스템을 탑재해 포탑 위에 병사가 올라가지 않고도 원격 자동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는 전투원의 생존 능력을 향상할 뿐 아니라 아군의 전장 지휘 체계와 연동돼 바로 포병과 박격포 지원 요청이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공개한 K2 개량 사업 추진 계획안은 올해 전반기에 선행 연구를 실시하고 후반기에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오는 2027년에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해 2028년에 개량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장은 북한과의 전력 격차가 크고 중국과는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방심과 안일이 주는 교훈을 역사에서 얻었습니다. 더구나 한국 방산에 수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K2의 개량 계획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군의 미래 전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을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월 29일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멈춰있던 폴란드발 생산 수출 톱니바퀴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얼마 뒤 그동안 이런저런 추측만 난무했던 K2PL의 형상이 폴란드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이는 2차 실행 계약을 위한 초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는 한폴 방산 계약의 하나로 K2표 98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1차 실행 계약은 180대로 지난 3월 21일 폴란드 현지에 18대가 추가 도착하면서 어느덧 누적 46대 출고를 달성했는데요. 해당 물량은 개필러 역할인 긴급 소요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K2표와 똑같은 사양이죠. 반면 한폴 방산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실행 계약, 다시 말해 남은 K2표 800대는 폴란드의 요구 조건과 현지화 계량이 더해진 K2PL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이렇다 할 공식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K2PL 변경점에 대한 온갖 추측만이 난무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은법이 개정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업계에서 2차 실행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표인데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K2PL 정보 공개 덕에 K2 계량형, 즉 K2A1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은 얼핏 사업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던지는 무리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부터 따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뒷일 생각하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속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너그러운 현지화 전략 뒤에는 궁극적으로 국내 도입분의 개량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실리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래국 현지의 지형과 요구 조건에 맞춘 다양한 형상 변화를 실험해봄으로써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다양한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K2표 사막형을 앞세워 이집트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외에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유력국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가장 큰 변경점은 다름 아닌 중량입니다. K2표 사막형은 중동의 지정학적 특성상 IED 같은 급조 폭발물이 자주 사용되고 RPG-7 등 대전차 무기를 이용한 기습적인 테러가 잦은 만큼 측면 방어력을 추가하고 스타나그 레벨 4 이상으로 하부 방어 능력을 개선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의 전투 교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개량 방식입니다. 방어력 개선이라는 건 기본 틀이 되는 방탄강을 혁신적인 신소재로 바꾸는 게 아닌 이상 필연적으로 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만이 요구한 K2 사막형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본형보다 4에서 5톤가량 더 무거운 60톤에 육박합니다. 전차, 장갑차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상 장비에 심수도화를 염두에 두는 대한민국으로선 오만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개량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K2 사막형의 요구 조건과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동부 북부 유럽의 요구 조건이 정반대라는 건데요. K2 사막형이 측면 방어력 향상을 요구한 반면 유럽은 정면 방어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가지의 게릴라전보다 넓은 개활지에서 러시아의 서진에 대응하는 게 더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다양한 요구 조건을 현지화 명분으로 실험하면서 국내 소요분 개량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K2PL은 K2A1의 청사진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교롭게도 K2PL의 생산과 K2표 4차 양산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K2PL과 그동안 K2의 단점이라고 지적받았던 요소들은 일맥상통한 구석이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K2PL의 변경점을 직접 보면 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 K2PL의 외형상 가장 큰 특징이던 실상의 보기류는 기본형 K2와 마찬가지로 육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보기륜이 늘어나면 중량 분산에 용이하기 때문에 기동력과 험지 주파 능력이 좋아지지만 유지보수, 연료 소모 등에서 단점이 많습니다. 또한 전차의 내부 공간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중량은 늘어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감안하고 보면 K2PL이 칠상 보기륜으로 알려졌던 건 폴란드 측에서 아무래도 K2의 기동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폴란드는 국토의 90%가 평지지만 습지와 호수가 전역에 펼쳐져 있어 지형이 매우 복잡합니다.
심지어 면적이 작긴 하지만 보엔도프사카 사막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접경 지역에는 갑자기 해발 고도만 2000m가 넘는 고산지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라스푸티차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지라 전차의 기동력과 험지 주파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제무대에 검증도 부족한 K2 흑표를 도입하려 했으니 걱정이 앞섰던 건데요. 그러나 막상 현지에서 직접 K2를 운용해보자 폴란드는 자신들이 괜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과 비교해도 둘째가라면서러운 대한민국의 험악한 지형에 단련된 K2가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험지 주파 능력과 기동력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진행한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K2는 미국 M1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2, 프랑스 르클레르가 모두 실패한 험지를 단독으로 주파하는 등 독보적인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감탄한 폴란드가 고기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K2PL의 영상을 수정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력으로 증명하는 대한민국 전차다운데요. 물론 변경점도 있습니다. 우선 추가 무장으로 폴란드가 개발한 GSSW-30 같은 30mm급 RCWS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부무장인 12.7mm K6 대공기관총도 동일 구경인 폴란드 WKMB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전투력 강화가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전장 환경을 의식한 듯 드론 제머 역시 탑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바르샤바 인근 후방 지역에 M1 에이브람스를 배치하고 벨라루스, 칼리닝그라드 등 최전선에 K2PL을 배치했다는 걸 돌이켜보면 정말로 K2PL을 저고강도 분쟁에 모두 투입할 수 있는 만능 전차로 운용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K2의 놀라운 기동력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갈 만한 결정인데요. 어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해 하루라도 빨리 K2PL 실물을 보고 싶은 지경입니다. 다만 추가 무장과 드론 제머를 탑재한 것 정도로는 K2A1과 유사 사양이라고 말하기에 어딘가 허전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감안하면 K2의 중량이 60에서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리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직 진짜 주인공은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KAPS-2입니다. 우리 기술로 지난 2011년 개발한 능동방어 체계 KAPS는 초기작치고는 준수한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영역 차단 연막탄과 동시에 전개할 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고 설상가상 요격 파편에 의해 주변 보병이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우려되면서 결국 K2 탑재가 좌절되었습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차인 K2 흑표의 유일한 오점입니다. K2 흑표에는 지금도 KAPS 탑재를 위한 공간이 남아있는 만큼 차기 개량의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라파엘이 공동으로 KAPS 개선형을 개발하면서 K2A1을 기점으로 마침내 능동방어체계 탑재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KAPS-2입니다. 아직 KAPS-2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동개발로 힘을 보탠 라파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떠올리면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한데요. 트로피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에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10에서 15m 전방에서 요격탄을 폭발시켜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 수많은 금속 파편을 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 보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뿐만 아니라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모두 자체 개발보다 트로피 시스템을 탑재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간단한 수입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KAPS-2를 공동 개발했다는 건 장기적으로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K1, K21 등까지 APS 탑재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대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수은법 개정으로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기 시작한 한폴 방산계약의 기운이 4차 양산으로 말미암은 K2의 연계량까지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